아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성경 속에 등장하는 태초의 인간 아담은 130세의 아들 셋을 얻은 후 800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아들 셋은 910세, 셋의 아들 에노스 905세, 그 이후 아담의 계보에 등장하는 에녹 962세, 노아 950세, 가장 오래 살았다고 전해지는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962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3.6세로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최상위권에 속하고, 현재 발달된 의료기술로 가능한 인간의 최대 수명은 120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평균 수명 910세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창조론자들의 주장대로 성경이 실제로 존재한 역사서에 해당한다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태초의 인류는 어떻게 이런 긴 수명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던 중 성경 속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특정 시간을 계기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홍수를 기점으로 셈 600세, 아르박삿 438세로 수명이 반토막 나기 시작하더니 벨렉 239세, 아브라함 175세, 야곱 147세, 요셉 110세 등 이후 성경 속 등장하는 인물의 수명이 창세기 초기의 인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명을 가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학자들 또한 성경 속 내용의 대홍수를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에는 궁창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궁창이란 보통 창공, 즉 하늘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구절대로라면 하늘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물을 나누었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하늘 아래의 물이 바다라면 하늘 위의 물 또한 존재했다는 뜻이 되는데, 학자들은 이 내용을 토대로 만약 하늘 위로 물이 있었을 경우를 가상으로 재현해 수명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이 가설의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인간의 노화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태양에서 오는 빛으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태양빛은 마이크로파, 적외선 등 생명체에 이로운 빛도 포함되어 있지만 생명체에 해로운 자외선, X선, 감마선도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감마선은 생명체가 다량으로 맞게 되면 그 즉시 녹아내릴 정도로 매우 치명적이기도 합니다. 만약 궁창 위, 즉 하늘 위로 바다와 같은 거대한 물이 형성되어 있다면 방사선과 같은 생명체에게 해로운 요소들은 물층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로운 요소들만 투과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름도 아닌 거대한 바다가 하늘 위에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특이한 현상을 관찰하게 됩니다. 우주선이 대기를 뚫고 올라갈 때 배기가스를 남기게 되는데 이것이 얼어 구름을 형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얼음 구름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북극이나 남극으로 떠내려가 극지방 상공 80km에 떠 있던 것까지 관측하게 됩니다. 극중간 권운이라 부르는 특수한 이 자연 현상은 무겁고 단단한 얼음 입자들도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태초의 궁창 위의 물이란 두꺼운 얼음 구름층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얼음 구름이 지구의 하늘을 덮고 있다면 생명체의 해로운 요소를 막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늘 일정한 기온을 유지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더없이 완벽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남극과 북극 같은 극지방은 지금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따뜻한 기온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남극과 북극 같은 극지방의 얼음 밑으로 먼 과거에 번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식물의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얼음 구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가 내리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비가 내린다는 것은 동물과 식물에 귀중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환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과학적으로 접근해 가설을 세우고 분석해본 학자들은 놀랍게도 성경 속에서 이러한 비의 부재에 대한 구절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과연 태초 하늘 위에 떠있던 물 혹은 얼음 구름으로 인해 인류의 수명이 900세 이상 연장될 수 있었던 걸까요?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와 인간의 수명은 대홍수 이후로 급격하게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창조학자들은 하늘 위에 존재했던 거대한 얼음층이 녹으며 땅으로 떨어져 대홍수가 되었고, 그동안 해로운 요소를 막아주던 얼음구름 같은 환경 요소가 사라지며 인류의 수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대홍수가 지구의 대륙 대부분을 물에 잠기게 한 상상을 초월했던 것 또한 이같이 하늘을 덮고 있던 얼음층이 녹아 발생한 것이라면 납득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주장 또한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국립과학교육센터 소속의 유지니 스콧 박사는 현재 지구에서 발굴되는 석탄의 양을 근거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박사의 말로는 오늘날 지구의 모든 식물을 다 파묻어도 이렇게 많은 양의 석탄으로 바뀔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바다가 70%, 육지가 30%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석탄의 양으로 볼 때 지구 전체 면적의 80%가 육지였어야 하고 지금보다 100배 이상 많은 식물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콧 박사의 가설대로라면 현재는 사라져버린 육지의 50%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는 현재 지구의 모습은 대홍수 이후 물에 잠긴 상태의 지구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대홍수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홍수 이전 지구 면적의 80%에 폭넓게 자란 식물들로 인해 산소의 농도 또한 더 짙었을 것이고, 풍부한 산소는 생명체에게 높은 치유력과 함께 수명에 직간접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 속 내용처럼 오래전 이 모든 환경 요소를 누릴 수 있었던 태초의 인류는 실제로 900세 이상 살 수 있었던 걸까요? 진화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가설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창조론 또한 하나의 가설로 본다면 이 또한 과학적인 근거와 그것을 뒷받침할 성경 속 구절의 내용과 대홍수라는 사건에 맞물려 있다는 것에 흥미로운 가설이기도 합니다. 정말 대홍수 이후 이러한 환경 요소가 무너지기 시작하며 현재의 인류는 수명이 단축되는 신체적 퇴화를 겪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면 달력을 보고 날짜와 시간에 맞춰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또 그에 맞춰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흘러가는 시간을 쉽게 생각하며 당연하게 흐르는 시간, 날짜, 달력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믿고 있는 시간과 날짜, 년도수 모두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거짓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중이라면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이 말도 안 될 것 같은 가설의 시작은 1991년 독일의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헤르베르트 일릭 박사가 역사학계에 중세 300년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시계를 조작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며 시작됩니다. 팬텀 타임이라는 이름을 붙여 일릭 박사가 주장하는 가설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암흑시대라 불리는 초기 중세의 297년의 역사 모두가 허구로 기록된 존재하지 않는 환상시간이라 주장한 것입니다. 즉 이것은 현재 우리가 맞이할 새해의 시작이 2024년이 아닌 297년이 부족한 1727년이라는 것입니다. 일릭 박사가 주장하는 초기 중세의 614년부터 911년까지의 역사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이라 주장했습니다. 일릭 박사는 그 근거로 614년 이전과 911년 이후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이인 297년 동안은 이상할 정도로 다른 시간대에 비해 역사 사건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도 이 시기에 기록된 역사서와 문서들은 매우 단편적으로 빈약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수천 개의 문서에서 위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들이 상당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10세기 서유럽에서 유행했던 건물의 디자인이 그 당시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현대적인 디자인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릭 박사의 이러한 주장은 역사학계에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1995년 독일의 항공 엔지니어이자 역사학자였던 한스 울리히 니미츠 박사는 초기 중세는 실제로 존재하였는가 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일릭 박사의 팬텀 타임 가설을 지지하였습니다. 팬텀 타임 가설은 실제로 존재한 사건일 가능성이 있고 가장 흥미롭고 거대한 역사 위조 사건으로서 학계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릭 박사와 니미츠 박사를 포함한 팬텀 타임 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그 근거로 10세기에 들어서며 갑자기 출현한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물과 새로운 기술 등 일반적으로 문명이 발전하는 형태와 그 과정을 서술하는 기록들이 존재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해당 시기에만 이러한 설명이 부족하고 그나마도 위조된 기록들로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기를 추정하는 연대 측정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10세기에 제작되었다고 유추되는 동전들이 7세기의 퇴적층에서 발견되는 등 해당 시기로 추정되는 유물들은 유독 시대착오를 겪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시계나 통신 장비들이 보급되기 전이었기에 일반적인 시민들이 정보를 전달하거나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관이나 인물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확인 작업이 직접적으로 가능한 기관은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궁이나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실제로 날짜와 달력 같은 시간 개념을 수정하거나 바꾸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공백, 팬텀 타임에 해당하는 297년은 누구에 의해 조작되었는가입니다. 일릭 박사의 주장으로는 당시 중세시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동로마 제국 황제 콘스탄티노스 7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오토 3세, 가톨릭 139대 교황 실베스테르 2세가 역사의 공백인 이 팬텀 타임을 만들어낸 핵심 인물이라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900년대에 태어나고 900년대에 재위하여 통치를 시작한 인물들로 역사적으로는 900년대에서 1000년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간적 의미에 자신들이 기록되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긴밀하게 협력해 새롭게 열리는 1000년의 시간대에도 자신들이 통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그 앞에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 팬텀 타임을 만들어 날짜를 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조된 문서가 유독 이 시기에 많이 발견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일릭 박사는 팬텀 타임에 해당하는 시간에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인 프랑크 왕국의 왕이자 서로마 황제 대관을 받은 카롤루스 대제와 잉글랜드를 통합한 엘프레드 대왕은 알려진 연대와 다른 기간에 존재했거나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인물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팬텀 타임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날짜를 바꾼 사례가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달력은 그레고리력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력을 개정하여 기원전 64년에 제정한 율리우스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율리우스력은 1년의 길이를 365.251로 보고 있었지만 실제로 천문학에서 밝혀낸 봄부터 다음 봄까지 계절이 반복되는 회기년은 365.24221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생기는 0.00781은 1년에 11분 14초라는 편차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128년이 지나면 1일의 편차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오류를 깨달은 226대 교황 그레고리오 13세는 1582년 달력에서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총 10일을 삭제해버립니다. 실제로 이 열흘의 기간은 역사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후 그레고리오 13세는 달력을 개정하고 그레고리력을 발표해 현재까지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릭 박사는 이러한 예시가 있기에 정치적인 이유라면 더더욱 달력을 조정하는 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릭 박사의 이러한 주장들은 1996년 발명된 중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간 조작이라는 책이 출간되며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297년의 거짓된 시간, 해당 시기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가공된 인물일 수도 있다는 팬텀 타임 가설은 학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주류 역사학자들은 일릭 박사가 주장하는 해당 시기 여러 분야에서 발생한 사실과 기록을 확인하고 입각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본인의 추론을 통해서 탄생시킨 음모론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일릭 박사가 주장하는 팬텀 타임 가설의 전체적인 배경이 지나치게 유럽 중심으로 치우쳐져 있었고, 그가 주장하는 614년에서 911년 사이에 이슬람 당나라 등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화, 역사, 기술의 성장에 대한 기록들이 대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수한 자연현상과 같은 허구로 작성될 수 없는 기록인 대략 76년 주기로 찾아오는 헨리 해성을 목격했다는 기록이 837년 중세 문헌에 남아있는 것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일릭 박사의 팬텀 타임 가설이 실제로 역사적 공백을 만든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가 주장하는 중세 초기에 위조된 문서와 시대착오적 유물에 대해서는 다른 역사적 사건과 얽혀 있을 수 있기에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현재까지도 일릭 박사의 팬텀 타임 가설을 지지하는 몇몇 학자들은 중세의 해당 시기에만 유독 특이점이 발생한 것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이 상당수 감추어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세 역사의 공백, 환상시간, 팬텀 타임 가설은 일릭 박사의 잘못된 해석에서 나온 이야기였을까요?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인 기록이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18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전쟁, 기후변화, 경제위기, 전염병 등 자정이 되면 지구 종말을 나타내는 운명의 날 시계가 2023년 10초가 앞당겨지며 현재는 자정까지 90초가 남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1947년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여러 과학자가 만들어 발행한 과학 잡지인 불리틴에서 운명의 날 시계가 만들어진 이후 자정에 가장 근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는 처음 사람들에게 핵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지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바탕으로 시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 종말에 관련된 시기와 사건들은 오래전부터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예언가들에 의해서도 언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구 최후의 날을 예언한 사람들의 주장은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닌 대부분이 추상적인 기록이라 보는 이들의 다양한 해석으로 추측할 뿐, 어쩌면 막연한 믿음만을 강요하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던 2007년 이스라엘 국립도서관에 그동안 미공개로 소장하던 4,500페이지 분량의 원고를 공개합니다. 이 원고의 작성자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후대에 인류의 문명을 몇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받는 아이작 뉴턴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공개로 남아있던 뉴턴의 원고에는 놀랍게도 인류 종말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의 과학 이론들은 뉴턴의 업적 위에 쌓아 올려졌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 평가받는 천재 수학자이자 물리학자가 지구 종말을 계산하기 위해 한평생을 노력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뉴턴의 이러한 연구는 50년 동안 이어져 왔고, 그는 성경 속에 지구 종말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뉴턴은 구약 성서의 다니엘서와 신약 성서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반복되어 등장하는 숫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 숫자들은 종말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 여기며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숫자, 단어, 문장 등을 정리한 뒤 수식화하여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1260년이라는 반복되어 등장하는 숫자를 발견하고, 이 숫자의 시작이 되는 연도를 추정해 뉴턴이 결론 내린 지구 최후의 날은 2060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뉴턴이 생각하는 2060년의 지구 종말은 자연재해와 같은 것이 아닌 인간으로 인한 인재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종말이 다가와도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악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뉴턴은 평생을 바쳐 만든 이 원고가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원고가 완성되어 갈 시기 정체 모를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뉴턴은 자신의 안위는 물론 최후의 날을 기록한 문서들이 사라질 것을 염려해 유출을 막고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기 힘든 용이나 짐승 등을 이용해 표현한 암호화된 문장으로 기록해 두기도 했습니다. 뉴턴의 비밀 노트를 연구한 사람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록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던 2020년 12월 9일 세계적인 경매회사 소더비에 오래된 노트 한 권이 올라옵니다. 당시 37만 8천 파운드, 한화로 약 5억 5천만 원에 거래된 이 노트는 뉴턴이 지구 종말을 기록한 추가적인 원고였습니다. 이 노트를 기록한 뉴턴은 세상의 종말 시점을 계산하기 위해 성경 속 숨겨진 암호를 풀고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도 그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뉴턴은 고대 이집트의 모든 기술이 집약된 피라미드에 암호화된 비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해석해낸다면 인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들도 발견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뉴턴이 주목한 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했던 측정 단위 큐빗이었습니다. 큐빗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센티미터, 미터와 같이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로 이를 이용해 거대한 피라미드를 정교하게 측정하고 건설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큐빗은 신약 성서에 언급되는 규빗과 같은 단위이고 고대 유대인들에 의해 이집트에 전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대인들이 이러한 단위를 이용해 지구의 둘레를 측정하고 건물을 정교한 길이로 맞춰 건설할 정도의 고도화된 문명을 이루어냈다고 여겼습니다. 뉴턴은 이집트의 측정 단위인 큐빗을 정량화할 수 있다면 만류 인력의 법칙에 기반한 중력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고 성서의 내용을 수치화해 지구 종말의 날을 예측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뉴턴은 솔로몬 신전의 크기를 예상하고 측정해 솔로몬 신전이 재건되는 시기를 인류 최후의 날이라 판단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종말의 시점을 추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50년의 세월 동안 연구한 끝에 최종적으로 그는 2060년이라는 연도 단위까지 특정하는 데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뉴턴의 계산법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증명해내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연구 내용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고 암호화된 부분이 상당수인데다 일부는 그의 반려견 다이아몬드가 장난을 치다 촛불을 넘어뜨려 노트의 주변부가 불에 타 소실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뉴턴의 모든 기록을 해석해냈다 하더라도 지구 종말의 내용은 학술 가치를 지니지 않고 단지 뉴턴의 개인적인 신념일 뿐이라고 판단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당시 뉴턴이 살았던 17세기는 종교, 과학, 사이비 과학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종교적인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시기였기에 종교와 과학을 구분 없이 모두가 세상의 한 부분이라 생각해 성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이는 지구 종말의 시기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의 신념에서 나온 가설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84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끊임없이 연구를 진행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 수학자이자 물리학자로 여겨진 그의 연구 노트를 보면 그가 수학에 관련된 연구를 한 것은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뉴턴은 최대 라이벌이었던 로버트 훅과 크게 다투고 비난을 받은 이후 학계를 떠나 은거 생활을 할 당시 인류 종말에 관련된 연구에 깊게 빠져들기 시작했고 이후에도 한평생을 연금술과 성경에 대한 연구에 몰두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편으로 현재 지구에서 발생하는 전쟁, 경제 위기, 지구 온난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인간이 미치는 일들이 뉴턴의 예언처럼 인재로 인한 지구 종말로 다가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아이작 뉴턴, 그가 만들어낸 가설에 입각한 예언처럼 2060년은 지구 최후의 날이 될까요? 아니면 천재적인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의 그저 개인적인 신념에 불과했던 것뿐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과학자 중 한 명이자 전기의 아버지라 불리는 니콜라 테슬라. 현대에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컴퓨터, 스마트폰, 무선 기술 등 우리 삶에 필수적으로 자리 잡은 이러한 발명품들의 상당수는 니콜라 테슬라가 탄생시킨 아이디어로부터 발전되어 만들어진 결과물들입니다. 생전 277개의 특허를 등록했고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것들까지 포함하면 수백 수천 가지의 다양한 발명품을 개발하며 인류의 과학 발전을 진보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로는 상상하기 힘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인류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받는 니콜라 테슬라를 두고 어떤 이는 외계의 기술을 이용해 인류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농담 섞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며 실제로 테슬라가 외계인 또는 특정 집단과 결탁해 이루어낸 결과물들이 아니냐는 각종 음모론으로 발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2016년 미 연방수사국 FBI에서 그동안 보관 중이던 기밀 문건 한 건이 공개됩니다. 해당 문건은 정보자유법에 따라 자동으로 보안 해제된 문서로 수십 년 동안 FBI에서 극비로 보관해오던 니콜라 테슬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외계인들과 자주 접촉하였고 그들은 FBI 측에 니콜라 테슬라는 금성에서 온 금성인이라 말해주었다. 그가 아기일 때 지구로 데려와 1856년 유고슬라비아의 외딴 산속 한 부부에게 입양시켰다. 해당 내용은 보고도 믿기 힘든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흥미 유발을 위한 타블로이드 지역신문이나 개인적인 증언, 주장과 같은 그저 그런 가십거리인 음모론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FBI에서 공개한 문서의 내용이었습니다. 대략 350페이지 분량의 내용 일부는 검게 마킹되어 모든 걸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니콜라 테슬라가 금성에서 온 외계인이었다는 충격적인 문서의 내용은 그동안 떠돌던 단순한 음모론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FBI가 공개한 해당 문건에는 또 다른 놀라운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항공우주기술 관계자라 밝힌 어떤 이들은 비행 접시에 탑승해 뉴멕시코 사막에 위치한 실험장에서 뉴욕시까지 32분 만에 도착하였다. 니콜라 테슬라의 발명품 중에는 실제로 비행 접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획기적인 비행 기술에 관련된 연구를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1911년 UFO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반중력 비행체를 제작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구상도에 따르면 프로펠러가 없이 공중에 장시간 머무를 수 있었고 수직 이착륙과 어느 위치로든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한 기존의 비행기와는 확연히 차별화된 원반형 비행체였습니다. 니콜라 테슬라가 직접 고안해 남긴 구상도에는 비행체의 원반 회전을 제어하는 시스템이나 전력에 의한 운동 제어 시스템 등이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생각하기 힘든 미래지향적이고 상세한 구상도로 볼 때 니콜라 테슬라가 비행체를 연구하기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의 독특한 구상도 정도로만 생각하며 실제로 이것이 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6년 공개된 기밀 문건으로 인해 현재 종종 목격되는 UFO가 혹시 니콜라 테슬라가 고안한 아이디어로 제작된 비행 접시 혹은 그에 비견하는 비행체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해당 기밀 문건이 공개되기 전 UFO에 납치되거나 내부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묘사한 비행체의 내부 모습이 니콜라 테슬라가 고안한 비행체의 내부 구상도 모습과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흡사한 모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증언하는 놀라운 인물이 있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이자 테슬라가 사망한 이후 그의 연구를 이어간 아더 매튜스는 1941년 봄부터 1961년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동안 2년에 한 번꼴로 금성인들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외모에 유창한 영어를 사용했고 내가 니콜라 테슬라를 뒤이어 작성한 연구 기록을 검수하는 듯 보였다. 그들은 나의 연구 노력에 만족하는 듯 보이기도 했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주는 등 연구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하였다. 아더 매튜스는 당시 접촉했던 금성인들이 언급하기를 테슬라가 바로 자신들과 같은 행성 출신이라고 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내용과 발언 모두는 2016년 FBI 문서가 공개된 이후 나온 허무맹랑한 음모론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아더 매튜스가 1986년 사망하기 이전에 나온 주장입니다. 그가 주장한 이 내용들은 정말 사실이었던 걸까요?
테슬라가 고안한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는 데스빔이라 불리는 죽음의 광선에 대한 구상도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특정 입자를 음속의 수십 배로 가속시켜 이를 통해 얻은 막대한 에너지를 이용해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이론과 구상도까지 작성하게 됩니다. 이 또한 2016년 공개된 FBI 문건에 기록된 내용으로 실제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통령인 헨리 윌리스가 전기 에너지와 무선 송신 및 죽음의 광선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 테슬라와 논의했고, 맨하튼 프로젝트의 책임자 중 한 명인 버니바 부시가 직접 이 내용을 검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FBI에서 공개한 내용들만으로도 상당히 충격적이고 놀라웠지만, 검게 마킹되어 비공개 처리된 내용은 얼마나 더 충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걸까요? 니콜라 테슬라가 사망하고 FBI는 그가 기록한 노트부터 사사로운 종이 쪼가리까지 모두 회수해 갔다는 이야기는 해당 기록으로 볼 때 사실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니콜라 테슬라가 금성인이었다는 충격적인 내용, 그가 직접 고안해 만들어낸 원반형 비행물체, 그리고 죽음의 광선이라 불리는 무기가 실제로 제작되었는지는 현재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생전 1931년 타임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나는 행성 간의 교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며 우주 내에 우리처럼 활동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또 다른 지성체들이 존재한다고 확신한다. 이는 인류에게 마법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테슬라는 1899년 자신이 다른 행성의 지성체들로부터 신호를 받았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직접적인 발언은 평소 니콜라 테슬라의 언행으로 인한 기행 정도로만 여겨졌지만, 공개된 기밀 문건으로 볼 때 실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FBI 측에서 밝힌 정확한 해명은 없었지만, 니콜라 테슬라를 금성인이라 주장하는 내용의 각종 편지와 책을 비롯한 모든 내용을 취합해 문서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일 뿐, 실제로 니콜라 테슬라가 금성인이라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해당 문건의 내용과 음모론의 인과관계에 대해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연애도 결혼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인류의 발전을 위해 힘쓴 역사상 최고의 천재 과학자라 불리는 니콜라 테슬라. 평소의 기행과 수많은 업적으로 동료 과학자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기도 했던 니콜라 테슬라는 말년에 임대주택을 전전하다가 1943년 뉴욕의 한 호텔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후 현재는 그가 없었다면 현 인류는 최소 반세기에서 한 세기까지 뒤처져 있을 수도 있다며 위대한 과학자로 재평가하고 있지만, 그의 말로는 업적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이 외에도 니콜라 테슬라의 생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많은 것이 드러나지 않은 채 베일 속에 감춰져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니콜라 테슬라, 그는 정말 인류의 발전을 위해 나타난 또 다른 존재였던 걸까요? 아니면 평소 독특한 언행과 기행으로 생긴 오해였을 뿐 인류 최고의 지성체 중 한 명인 위대한 과학자였을까요? 우리는 그를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1876년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던 영국의 벨로시티호는 호주와 뉴칼레도니아 사이에서 특이한 섬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후 이 섬은 샌디 섬이란 이름으로 정식 등록되어 각국의 공인지도에도 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항해사들 사이에서도 샌디 섬은 당연히 존재하는 섬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샌디 섬의 면적은 약 60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의 안양시와 비슷한 수준의 꽤 큰 규모의 섬입니다. 최근까지 구글 어스에서도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평범한 섬을 표기했다기에는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인위적으로 새까맣게 칠한 모습은 상당히 이상해 보였습니다. 이에 샌디 섬에 비밀리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샌디 섬은 구글 어스에서 돌연 삭제되어 각국에서 지도가 갱신될 때마다 그 흔적이 모두 지워지고 있습니다.
1974년 프랑스 수로국에서 진행한 항공 탐사에 샌디섬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1881년 독일에서 발간한 지도와 1895년 영국 해군에서 길이 약 24km, 폭 5km의 섬으로 언급한 이후 1908년 영국 수로국에서 발간한 항해 지도에서도 샌디섬이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발견한 목격담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정박한 탐사선이 한 척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12년 호주 시드니 대학의 마리아 세튼 박사는 자신이 이끌던 연구팀과 함께 샌디섬이 표기된 해당 좌표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감춰진 샌디섬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기 위한 탐사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좌표에 도착한 연구팀은 샌디섬을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드넓은 망망대해뿐 섬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로 바다 밑을 조사한 연구팀은 수심 1300m의 깊은 해저만이 존재할 뿐 섬이 존재할 만한 그 어떠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샌디섬은 구글어스나 다른 지도에 표기되어 정확한 크기와 모양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좌표로 향했지만 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연구팀 모두가 황당해했다. 이후 세튼 박사는 이제 모든 계획을 수정하고 어째서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섬이 샌디섬이란 이름으로 과거 각국의 옛 지도에서부터 구글어스에까지 등록되어 있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미스터리한 샌디섬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섬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구글어스에서도 삭제되었고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구글어스에서 지워진 샌디섬의 자리에 현재도 미약하게 남아 육지의 형태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의도적인 삭제가 아니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구글어스 측은 1974년 프랑스 수로국에서 탐사한 내용이 지도 제작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지도들을 참고한 나머지 샌디섬이 잘못 표기된 것일 뿐 해당 좌표에는 원래부터 섬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샌디섬의 표기 오류와 1876년 벨로시티호가 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학자들의 예상으로는 해저 화산 폭발에 의한 거대한 부석 덩어리가 모인 것을 보고 착각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소 허무한 결말로 끝날 줄 알았던 샌디섬의 미스터리는 처음 지도에 등록되었다고 알려진 1876년으로부터 100년 전인 1776년에 목격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1776년 9월 15일 당시 남태평양 대부분의 지도를 그렸던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샌디섬을 최초로 발견한 것인데요. 제임스 쿡 선장은 당시 항해 일지에 처음 보는 모래섬을 발견했다. 차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적으며 해당 좌표에 샌디 아이라 표기해 두었습니다. 놀랍게도 이후 100년이 지난 1876년 벨로시티호가 동일한 위치에서 샌디섬을 발견했다고 알려온 것입니다. 이에 제임스 쿡 선장이 샌디섬이라 지도에 표기해둔 이유를 두고 해류를 타고 흐르던 부석을 잘못 본 것이다. 암초를 피하고자 지도에 섬으로 표기했다. 지도의 저작권을 위해 없는 섬을 표기해 두었다. 해저 화산 분출물을 착각한 것이다 등 다양한 가설들이 나왔지만 정확히 그가 본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기에 명쾌한 해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도 제작자인 다니엘 스트레버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2012년 11월경 지구 관측 위성인 수오미 NPP가 촬영한 블루마블 이미지에서 샌디섬으로 추정되는 무언가가 찍혀 있었다고 기재합니다. 이것이 정확히 섬인지 다른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모양과 위치로 판단할 때 샌디섬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관측 위성에 촬영될 수 있었던 걸까요? 현재 샌디섬은 각국의 지도가 갱신될 때마다 지워지며 단순 표기 오류로 인해 생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섬이란 사실에는 학자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년에 걸친 시간 동안 제임스 쿡 선장과 벨로시티호가 같은 좌표에서 보았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혹시나 샌디섬에 우리가 알지 못한 신비한 자연현상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아니 그것은 섬이 맞긴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캐나다 북서부 노스웨스트 준주에 위치한 나하니 국립공원. 이곳은 오랜 세월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은 원시 자연 환경을 그대로 간직한 지역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숲과 녹은 빙하로 형성된 에메랄드빛 호수, 높은 산맥을 관통해 흐르는 강이 만들어낸 장엄한 폭포와 깊은 협곡,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오로라 현상은 그 웅장함에 누구든 넋을 잃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197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외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만큼 나하니 국립공원으로 가기 위해선 비행기나 헬기 또는 강을 따라 보트를 이용하거나 몇 주에 걸친 트레킹만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모험을 즐기는 산악인이나 탐험가라면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명성과는 달리 나하니 국립공원은 헤드리스밸리, 머리 없는 골짜기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수많은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어쩌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는 상반된 헤드리스밸리라는 악명을 얻게 된 걸까요? 19세기 후반 북미의 수많은 사람이 금을 찾기 위해 오지로 떠나는 골드러시 열풍이 한참이던 시기, 나하니 국립공원에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1898년 6명의 금광 탐사대가 금을 찾기 위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미지의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들의 소식은 끊어져 실종되어 버립니다. 몇 년 후 우연히 나하니 국립공원의 골짜기 주변에 있던 한 사냥꾼에 의해 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온전히 발견된 것이 아닌 머리가 사라진 채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이 내용은 유콘신문의 짤막한 메모와 같은 기사로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1904년 노스웨스트 준주에 살았던 윌리 맥러드, 프랑크 맥러드 형제가 금광을 찾아 나하니 국립공원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 형제는 소식이 끊어진 채 2년이란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결국 가족들은 뒤늦게 실종 신고를 하고 이들을 찾기 위한 수색대가 꾸려져 나하니 국립공원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형제들이 만든 것으로 판단되는 캠핑장과 근처 나무에 새겨놓은 "우리는 좋은 전망을 찾았습니다" 라는 문구를 발견합니다. 실제로 그 주변에서 금광이 발견되며 나하니 국립공원에 금광이 있다는 것은 사실로 밝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1898년과 마찬가지로 이 형제들 또한 이곳 주변에서 머리만 사라진 채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이때부터 맥러드 형제가 발견된 해당 지역을 헤드리스밸리라 사람들이 부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신문 기사를 통해 알려지고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받으며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1913년 스위스 출신의 탐험가 마틴 요르겐센은 헤드리스밸리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모두 거짓이고 자신이 금광을 찾겠다며 홀로 이 헤드리스밸리를 찾습니다. 그는 상류 인근 지역에서 홀로 오두막을 지어 함께 금광을 찾을 투자자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7년 그해 여름 한 투자자를 만나기로 했지만 마틴 요르겐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는 며칠 동안 그의 소식을 기다린 끝에 직접 그가 지냈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불에 타버린 오두막과 주변에 머리가 사라진 채 불에 타버린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마틴 요르겐센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에도 1929년, 1940년, 1946년, 1957년 연이어 금을 찾아 헤드리스밸리로 향했던 사람들은 모두 머리가 사라진 채 시신으로 발견되거나 실종되는 기괴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962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캐나다 정부는 헤드리스밸리의 모든 출입을 통제하고 수색을 진행합니다. 앵게스 블레이크 맥켄지를 필두로 지상의 수색팀과 헬기를 이용한 수색팀을 꾸려 본격적인 실종자 수색에 나섭니다. 헤드리스밸리를 샅샅이 뒤지며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전말을 밝히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인 맥켄지 수색팀은 헤드리스밸리로 들어간 지 2달여가 지난 이후 모든 통신이 두절되고 수색팀 전원이 실종됩니다.
이후 맥켄지 수색팀을 찾으려 추가적인 헬기 수색팀이 보내졌지만 단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하고 심지어 수색팀의 헬기 잔해조차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맥켄지 실종 3년 후인 1965년 캐나다 정부는 독일, 스웨덴과 함께 전문 수색팀을 꾸려 6대의 헬기를 이용해 다시 한번 수색에 나섭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들마저도 복귀에 실패하고 전원 실종되어 버립니다. 이후 제대로 된 연구나 탐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헤드리스 밸리는 오지로 남아버렸습니다. 헤드리스 밸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실종되거나 머리 없는 시신으로 발견된다는 소문이 퍼지며 사람들에게 이 기괴한 사건은 점점 공포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혹자는 이곳을 저주받은 땅 또는 미지의 생명체에 의한 사건 혹은 원주민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헤드리스 밸리의 인근 원주민들로부터 전해지는 나하족의 소행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나하족은 오래전부터 나하니 국립공원에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원주민 부족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오래전부터 헤드리스 밸리를 지배했던 나하족은 가면을 쓰고 자신들의 영역 안으로 침범한 자들을 모두 끔찍하게 처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류학자와 연구자들은 나하족의 이야기는 실제로 목격된 사례가 없는 그저 전설로만 전해지는 이야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설로는 미확인 생명체의 습격입니다. 실제로 헤드리스 밸리 인근에서 사스쿼치라는 괴 생명체의 목격담이 많이 전해지곤 했습니다. 이들은 빅풋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털북숭이 몸을 가진 유인원으로 표현되는 미확인 괴 생명체입니다. 주변에서 이들의 거대한 발자국과 악취가 풍기는 털뭉치를 발견했다거나 인근 사냥꾼에 의해 목격되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목격담을 믿는 사람들은 사스쿼치가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가설들이 존재했지만 한편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헤드리스 밸리에 존재하는 금광을 감추기 위해 또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퍼뜨려진 괴 소문이란 말 또한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헤드리스 밸리 사건의 진실은 아직도 풀리지 못한 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린 자들에게 비참한 최후를 내린다는 듯 경고하고 있는 헤드리스 밸리. 만약 당신이 금을 노리고 이곳에 방문하려면 머리 없는 몸으로만 방문해야 할 것이다. 많은 기괴한 죽음과 실종 사건이 발생한 헤드리스 밸리. 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1959년 1월) 러시아 우랄과학기술학교의 학생들은 스키 트레킹을 위해 우랄 산맥으로 향했습니다. 이고르 디아틀로프를 리더로 한 10명의 학생은 다들 산을 좋아하는 팀이자 둘도 없는 친구로 설산 등반 경험 또한 풍부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우랄 산맥을 등반하기로 한 목적은 최종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을 등반하기 위한 예행 연습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사진을 찍으며 베이스 캠프인 우랄 산맥 상키스크의 비즈하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출발 하루 전 1월 27일 팀원이었던 유리 유딘이 갑작스럽게 두통을 호소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본격적인 등반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유딘은 마을에 남아 통신대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팀원은 1월 28일 산으로 향합니다.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이어질 줄 알았던 등반은 2월 1일 팀원들이 향한 예상 경로로 엄청난 눈보라가 불어닥칩니다. 결국 방향 감각을 상실한 팀은 경로를 이탈하게 되었고 리더인 디아틀로프는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눈치챕니다. 걱정된 유디는 디아틀로프에게 무전을 보냈고 다행히도 디아틀로프는 잠시 길을 잃었을 뿐 부상자도 없으며 물자도 넉넉해 홀라트 샤흘산 어딘가에 임시 캠프를 마련하고 안전하게 휴식 중이라고 알려옵니다. 디아틀로프는 안전하다고 알려왔지만 유디는 묘하게 불안했다고 합니다. 팀원이 임시 캠프를 마련한 홀라트 샤흘산은 현지 원주민 만시족의 언어로 죽음의 산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이들의 마지막 무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9명의 팀원은 2월 12일 등반을 마치고 비즈하이 마을로 돌아오기로 했지만 해가 떨어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팀원을 믿고 기다렸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 판단한 유디는 실종 신고를 하고 2월 20일부터 사태가 심각하다고 느낀 정부가 인력을 투입해 대규모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26일 홀라트 샤을 산에서 발견한 이들의 임시 캠프에서 약 1.5km 떨어진 소나무 숲에서 안타깝게도 리더인 디아틀로프를 포함한 5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 뒤 기상 악화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으며 미루어지다가 2달여가 지난 5월 4일 소나무 숲에서 약 75m 정도 떨어진 계곡에서 나머지 팀원 4명의 시신도 발견합니다. 생존자는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하며 이상하게 여기던 수사관 레브 이바노프는 9명의 시신을 보고 사망자는 모두 극복할 수 없는 미지의 요소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고서를 정부에 올립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고 이바노프는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이 사건은 너무도 이상해서 UFO에 의해 살해된 것 같다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이바노프는 1990년 조사 당시 하늘을 나는 발광체를 목격했다는 자료를 당국에 보고했다가 조사위원회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수사관이었던 레브 이바노프가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발견된 시신의 상태는 평범한 조난 사고라고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팀원이 머물던 홀라트 샤을 산의 임시 캠프에 설치된 텐트는 외부의 피해가 아닌 내부에서 칼로 찢어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발견된 시신에는 무언가에 쫓기기라도 한 듯 옷과 신발도 제대로 착용하지 못한 상태로 모든 장비를 텐트에 그대로 두고 일부 인원은 속옷만 입은 채 몸만 피신한 상태였습니다. 계곡에서 발견된 4구의 시신에는 두개골이 깨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교통사고와 필적하는 충격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의 인원에는 혀가 반듯하게 잘려있거나 안구가 적출된 듯한 심한 훼손의 흔적도 보였습니다. 또한 시신들의 피부가 주황색으로 착색되어 있었고 얼굴은 극도의 공포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주변 나무는 불에 탄 흔적이 남아있었고 그나마 입고 있던 옷가지에선 강한 방사능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여러 음모론과 가설이 세워지는데 눈사태로 판단하기에는 당시 기상이 안 좋았던 건 맞지만 큰 규모의 눈사태는 없었습니다. 야생 짐승에게 습격을 받아 몸을 피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텐트 주변으로 짐승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당시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았으리라 판단했습니다. 둥근 원형의 발광물체가 하늘을 나는 것이 보인다. 그해 2월과 3월에 유독 UFO 목격담이 여러 차례 보고되었기에 UFO의 공격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군의 비밀기지설로 당시 소련은 비밀리에 우랄 산맥 인근에서 핵실험과 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이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시신의 옷에서 상당한 양의 방사능이 검출된 점, 그 주변으로 나무가 불타 있던 점, 훼손된 시신의 모습을 미루어 볼 때 당시 핵실험이나 비밀실험에 우연히 목격되어 희생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설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단순히 대중들에게 퍼진 추측일 뿐 큰 신빙성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사건을 접한 대중들은 괴소문만 퍼지는 사건에 대해 자세한 조사와 해명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딘 또한 절대로 일반적인 조난 사고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디아틀로프 재단을 설립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팀원의 리더 이름을 따 디아틀로프 사건이라 불리며 오랜 시간 동안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지만 명확하게 밝혀진 진실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당국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기록 공개를 금지했고 사건이 발생한 홀라트 샤을 산으로의 출입 금지령까지 내리며 당국에서 이 사건에 무언가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0여 년이 지난 2019년 러시아는 디아틀로프 사건을 재수사했고 2020년 7월 러시아 검찰청 소속의 안드레이 쿠랴코프를 통해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소규모의 눈사태가 발생했고 처음 이를 소리로 들은 팀원 중 몇 명이 놀라 패닉에 빠지며 벗어나는 과정에서 텐트 내부에서 칼로 찢어 탈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신의 혀와 눈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부패하기 쉬운 단백질 부분부터 박테리아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부가 주황색으로 착색되는 건 사후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고, 옷을 벗어 던진 건 극심한 저체온으로 뇌가 한계에 달했을 때 판단력이 흐려지며 근육 속에 남은 따뜻한 혈액으로 인해 추위에 얼었던 몸이 뜨겁다고 느껴지는 가설이 있어 이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정부는 최종적으로 눈사태로 인한 사건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부분 과학적으로 입증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설산 등반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디아틀로프는 애초부터 속옷만 입은 상태였고, 분명 신중해야 할 상황을 많은 경험을 통해 배운 이들이 소리만을 듣고 9명의 팀원 모두가 패닉에 빠져 알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돌아올 기회가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1.5km나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에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유리 유디는 결국 친구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지 못한 채 2013년 4월 27일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사건 50주기를 맞이해 동료들의 무덤을 찾은 유일한 생존자 유리 유디는 하나님께 질문할 기회가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날 밤에 도대체 내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라는 것을 꼭 묻고 싶습니다. 그날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